안녕하세요. 신동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요 책인데요. 요게 이제 이와나미 문고라고 일본의 그 포켓판 문고판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가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이와나미 주니어 신서라고 아마 젊은 사람들 읽으라고 내놓은 책 같은데, 여기 보면은 이제 가와기타 교수라는 사람이 설탕의 세계사라는 책을 문고판으로 펴냈습니다. 이 양반의 경력을 보면은 가와기타 미노루 선생이고 40년생이고 교토대학을 졸업했죠. 그리고 뭐 서양사 전공자이고 그 다음에 오사카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오사카 대학에서 명예 교수 정년을 한 후에 그렇습니다. 경력을 보면 그렇고요. 책 자체는 뭐 820엔 정도니까 10,000원도 안 되죠. 책 자체는 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고판이에요.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고판인데 상당히 내용이 재밌습니다.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. 설탕을 세계사의 관점에서 쭉 풀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풀어나간 책인데, 목차를 한번 보시죠. 보시면은 뭐 유럽에서 설탕, 이 유럽에서 설탕이라는 게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거는 제국주의가 흥기하는 것, 제국주의의 흥기와 세계무역의 성립, 이 두 가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카리브해와 설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, 되게 이 설탕이 이제 처음 설탕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카리브해가 아니에요. 사실은 그 오리진은 오히려 그 남아시아 쪽이라고 하죠. 남아시아 쪽이 이제 오리진인데, 거기에서 이제 원래 만들어지던 설탕을 갖다가 지금도 그 남아시아 쪽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사탕수수 짜가지고 시장 가면은요 그냥 이렇게 설탕물 만들어주고 하는 게 지금도 시장 가면 있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사탕수수를 어디서 딴 데서 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거기가 원산지예요. 원래 거기가 원산지였던 이제 사탕수수를 가져다가 카리브해 그 지역에 가서 대량 생산을 한 거죠. 그 대량 생산을 해서 나온 설탕을 가지고 그 설탕을 가지고 이제 온 세계를 싣고 다니면서 세계 무역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역이잖아요. 세계 시장을 배경으로 한 무역이 되는데,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량 생산한 설탕을 싣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현재 있는 그 설탕을 팔고 그리고 현재 있는 물건을 다시 사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무역을 하는 거죠. 무역을 해서 다니는데,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탕을 세계 무역에서 각광을 받는 상품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생활 자체가 굉장히 급변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단맛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어요. 단맛을 쉽게 얻을 수가 없었는데, 이 설탕을 세계 무역의 가장 주요한 상품의 하나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단맛을 굉장히 쉽게 입수를 하게 됐죠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탕과 차의 만남 뭐 이렇게 돼 있죠. 그다음에 커피 하우스 이야기도 나오고요. 이 커피나 티하고 이 설탕이, 이제 커피나 차도 결국은 그런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 무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아니겠어요? 지금도 뭐 다국적 무역의 가장 대표격이 되어 있는 상품들인데,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영국에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가 성립되어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,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 노동자들이 아주 싼 그 저가의 티를 다량 섭취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그 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, 이 책을 쓴 분의 말에 따르면은 그 차에다 타는 그 설탕이 있잖아요. 차를 항상 티를 마실 때는 항상 설탕을 타니까, 어떻게 얘기하면은 차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설탕을 섭취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.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은
이제 그런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데 가면은 그 차이라고 있잖아요. 차이 같은 거 보면은 그 좀 저가의 차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달게 해서 먹잖아요. 그 다음에 그 바팔로 젖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칼로리가 아주 높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데, 영국도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니까 이 티를 마실 때 설탕을 타서 달게 해서 그렇게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가 되었다는 겁니다. 그 소비된 내용,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설탕이 소비가 되고 이제 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상품화해 갖고 전 세계에 팔고 한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. 담담하게 이제 그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어떤 식으로 설탕을 매개한 무역이 이루어졌는가, 이런 얘기. 뭐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유럽의 뭐 커피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서 소비된 설탕 이야기도 쭉 나오고요. 재밌어요. 한번 가격도 싸고 해서 아직 번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자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구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. 근데 이제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설탕의 의미는 무엇인가. 동아시아에서도 물론 단 음식은 있었죠. 단 음식은 있었지만은 이 설탕이 역시 전 세계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설탕이 상품으로서 대량 소비되기 전에는, 쉽게 얘기하면은 그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설탕을 상품으로 들고 들어와서 동아시아에 이렇게 팔기 전에는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단 음식은, 단맛은 그렇게 쉽게 얻어내기 어려운 맛이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, 이런 국가들에서 음식이 달게 되는 시기, 설탕이 많이 소비되는 시기, 이런 시기는 결국 나라마다 서로 다른 그 개항의 시기 있잖아요. 이 개항의 시기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.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불행하기도 가장 개항이 좀 늦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무래도 이렇게 세계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설탕의 소비가 좀 빨랐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, 인류사에서 보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,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사회, 그리고 역사, 그리고 문명일수록 이 치아 건강이 좋아지질 않습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수렵 채집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보다도 농경으로 넘어오면은 카보하이드레이트 섭취량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. 탄수화물의 섭취량이. 그렇게 되면은 이 전반적으로 치아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요. 그거는 뭐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흔히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고요. 이 산업혁명 시대, 제국주의 시대에 이 단맛을 쉽게 이 설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인류의 그 치아 건강이 다시 한번 더 열악해지는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뭐 설탕을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해서 우리가 쉽게 단맛을 얻을 수 있는 시대, 요즘 같은 시대가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못한 시대, 뭐 조선 전기라든가 고려 시대보다는 훨씬 더 치아 건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충치라든가 이런 식으로. 요게 이제 저희 그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출판했던 논문인데 이제 이게 보면은 Archives of Oral Biology라는 데 나간 조선 시대의 충치에 대한 논문입니다. 논문 자체의 이야기는 뭐 쭉 써놨습니다만은,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시대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그 시대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, 설탕 자체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기록이 나오는 거는 고려 시대 때 이인후의 파한집에 보면은 설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는 거죠. 최초로 설탕이 그 플랜테이션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기 전에도 설탕은 있었어요. 그게 대량 생산이 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지,
1922년에 이제 평양에 최초의 한반도에 이제 이 설탕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생산량 자체가 이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이 설탕 공장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분히 단맛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된 단맛을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1953년 이후 제1제당 잘 아시죠? 이 설탕 공장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53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수입품의 한 3분의 1 정도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60년대,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설탕이 작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음식이 단맛도 쉽게 얻고 급격히 달게 된 거죠. 음식이 훨씬 더 쉽게 단맛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치아 건강이 훨씬 더 안 좋아질 조건이 많이 갖추어진 거예요. 그 이전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그 주변 그 비슷한 시기 있잖아요.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충치나 이런 게 좀 발생했을 그 발생률을 보면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썼던 그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사가 좀 더 많이 돼야 됩니다. 흔히 생각하기에 조선시대 이런 작업을 이제 조선시대 인골로 하는 거거든요. 그 저희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조선시대 인골에 남아있는 그 치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되게 조선시대의 인골이나 이런 거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조사하는 작업 조선시대 인골은 크게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많이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.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. 조선시대를 포함한 그 최근 한 300~400년 동안의 그 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아주 급변했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 또 20세기 들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학술적 자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조선시대 인골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인골이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관련 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한국, 중국, 일본의 학자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20세기 이전에 이 지역의 우리 조상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연구가 좀 많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책 가와기타 교수가 쓴 설탕의 세계사라는 이 책은 제가 읽을 때 상당한 영감을 좀 많이 받은 책이에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습니다. 나중에 혹시 구하실 수 있게 되면은 한번 좀 여가 시간에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신동훈이었습니다.